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마지막으로 빠져나간 포항엔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노인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고 불어난 물에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으며 주민 대피령이 이어졌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수도권에도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져 아침 시간 서울 시내 주요 도로 곳곳이 차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흰남노는 작은 태풍을 만나 더 강해졌고 일반적인 태풍과 달리 북위 30도를 넘으면서 위력이 더 세졌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태풍 흰남노의 특징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건물 한 동에서 불이 나 전소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는 화재에 취약하고 불이 나면 유독가스와 함께 연쇄 폭발이 일어나 안전 기준을 강화한 상태지만 또 불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마지막 송전선이 끊겨 핵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의 도발로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핵재앙의 위기에 처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전국 학교의 절반 이상이 휴업하거나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교육부가 6일 오전 10시에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2,615개 학교 13.2%가 휴업했고 7,348개 교 37%가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단축 수업 등 등하교를 조정한 학교는 1,317곳 6.6%이고 정상적으로 등교 수업을 한 학교는 8,566곳으로 43.2%입니다. 시도별로는 부산과 경남, 울산이 휴업이나 원격 수업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고 대구도 등하교를 조정한 6곳을 제외하고는 휴업이나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일괄 휴교하기로 하면서 69.8%가 휴업했고 18%는 원격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6일 새벽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태풍 흰남노는 경남 지역을 관통해 경북 포항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태풍이 마지막으로 핥히고 간 포항엔 시간당 110mm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포항 남구를 가로질러 영일만으로 이어지는 냉천이 도로까지 범람했습니다. 천변의 정자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통째로 떠내려왔습니다. 주택가 골목까지 들어찬 물에 차량이 떠내려가는가 하면 가구와 집기들은 하나둘 집 밖으로 떠밀려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은 지붕만 남기고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경남 지역을 관통해 지난 뒤 마지막 관문인 경북 포항에 400mm 물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포항 운하를 중심으로 물이 불어나면서 남구 지역 곳곳이 침수됐고 북구 죽도동 일대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포항시는 새벽부터 침수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지만 갑자기 불어난 물에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남구 오천읍 도로에서는 70대 여성이 가족과 함께 대피소로 가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도 하천, 저수지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이어졌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대부분 임시 휴업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포항과 울진을 출발해 울릉도, 독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은 모두 끊겼고 포항 동빈항에는 수백 척이 피항해 평소보다 3배 정도 많은 650여 척의 발이 묶여 파고가 가라앉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부산과 제주 등 곳곳에선 파도가 방파제를 넘었습니다. 네, 특히 부산 마린시티에선 바닷물이 100m 넘게 들이닥치고 차량이 탈출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부산의 바닷가 고층 건물 속 왕복 4차선 대로 위로 순식간에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도로 위에 서 있던 차량은 다급히 속도를 높여 가까스로 물길을 벗어나고
방파제를 넘어선 파도는 어느새 해변에서 100m 넘게 떨어진 사거리까지 넘실댑니다. 이미 반 넘게 잠긴 수변공원 위론 거센 파도가 당장이라도 넘어설 듯 부딪힙니다. 파도가 넘실대지만 바다가 아닌 해변도로입니다. 가장 먼저 태풍을 맞이한 제주에서도 거센 바람 속에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차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좀 강력했습니다. 순간 바람이. 비도 좀 많이 내렸고요.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에 곳곳에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방파제를 넘어 파도가 몰아친 도로는 어느새 물에 잠겼고 회전교차로를 거의 덮은 물길 사이로 차수판이 아슬아슬 지하주차장 침수를 막습니다. 역대급 태풍에 부산과 제주 등 해안 지역 곳곳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며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폭우와 함께 초속 40m가 넘는 거친 강풍을 몰고 와 전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네, 강풍을 못 이긴 가로수가 쓰러지고 건물 외벽이 뜯어지는 등 엄청난 위력의 태풍 소식을 현장에서 전하는 기자들조차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이 힘없이 흔들립니다. 세찬 비바람에 주변 나무는 물론 텅 빈 거리를 밝히고 있는 가로등마저 휘청입니다. 강풍의 위력은 주택가에서도 확인됩니다. 부산의 아파트 내부, 유리창이 끽끽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전등도 움직입니다. 빌라 외벽은 강풍에 종이장처럼 찢기고 구겨진 채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뽑혀나간 도로 반사등이 전기줄에 걸려 마치 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입간판이 쓰러져 나뒹굽니다. 흰남노는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초속 40m는 돌이 날아다니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강도로 YTN 현장 기자들이 그 위력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서 성인 남성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정도입니다. 항구 앞쪽은 거센 바람으로 스티로폼 등이 날아가고 있어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흰남노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가운데 5번째로 강한 바람을 몰고 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수도권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우려하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주요 도로가 잇따라 통제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동부간선도로에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습니다. 바쁜 마음에 이리저리 차선도 바꿔보지만 줄줄이 늘어선 차들에 거부기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사이 태풍 흰남노가 본격적으로 비를 뿌리면서 서울 출근길 주요 노선인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통제 사실을 몰랐던 시민은 도로에 들어왔다가 발이 묶였습니다. 아예 그냥 차라리 도로를 못 들어오게 전면 통제하면 돌아가겠는데 지금 들어오고 나서 이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계속 도로에 그냥 서 있는 상태고.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에 1시간 넘게 갇혀 이미 출근 시간에 늦어버린 시민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수락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평소에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는데 오늘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많이 늦었죠. 불어난 한강물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도 일부 구간이 침수돼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통제 구간을 피하려는 차들이 몰리면서 곳곳에선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도로 침수 등을 우려한 시민들은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로 몰렸지만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출근 시간이 조정되거나 서울 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휴업이나 원격 수업을 결정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량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0분 정도 늦기도 했고 다행히 비가 엄청나게 오진 않아서 그래도 좀 다행이었고 그래도 평소보다 많이 붐비고 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출근길 대란까지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태풍으로 혹여나 늦을까 조마조마한 출근길을 보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한때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내린 포항 지역에 해병대가 장갑차를 동원해 인명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이 6일 오전 6시 반쯤부터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2대와 고무보트 3대를 투입해 민간인 구조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가 공개한 구조 영상에는 해병대원들이 소방서 구조요원들과 함께 침수된 도로에 고립된 민간인을 구조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유사시 신속기동부대가 어디서든 민간 피해 복구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수문 방류에 나서기로 했던 소양강댐이 수문 개방을 취소했습니다. 한국소자원공사는 소양강댐은 댐 상류 지역에 예상보다 비가 적게 오면서 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기로 했던 수문 방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양강댐 수위는 6일 오전 기준 188m 정도이며 현재 상류 지역에서 초당 4,000톤 정도가 댐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과 별개로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화천댐과 춘천댐, 의암댐과 청평, 팔당댐 등 북한강 수계댐들은 현재 모두 수문을 열고 방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는 애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세력이 다소 약해져 남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네, 하지만 남해안에보다는 오히려 경북 동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특성을 김진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제주도를 스치듯 지나 경남 거제에 상륙했습니다. 이어 경남 내륙을 관통한 뒤 울산 앞바다로 진출했습니다. 거제 상륙 당시 흰남노의 중심 기압은 955.9 헥토파스칼, 예상했던 950 헥토파스칼보다는 높았습니다. 역대 가장 강한 세력을 지녔던 태풍 사라와 태풍 매미보다 약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관측된 바람은 최대 초속 43.7m, 역대 5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 약화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압골이 그때 위성 영상을 보시면 그 건조 공기가 그 기압골을 뚫고 남하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입된 건조 공기에 의해서 하지만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으로 인해 피해는 속출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상륙한 경남 남해안보다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유는 폭우 때문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태풍 비구름과 수증기가 경북 도계항과 부딪히며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포항에 400mm 가까운 비가 내린 반면 거제는 183.6mm에 그쳤습니다. 포항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태풍이 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바람이 오냐 동풍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바다에 있는 공기를 같이 해서 지형에 부딪히게 되면 상승 효과가 가미가 되거든요. 애초 우려했던 최악은 피했지만 전국을 긴장시켰던 가을 태풍 흰남노. 제주도와 영남, 울릉도 지역을 헤치고 지나가며 비바람 피해를 남겼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기후변화가 태풍 흰남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닷물 온도가 높아져 태풍의 강도가 세졌다는 건데요. 맞는 말인지 박희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20년 전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태풍 루사의 발생 위치입니다. 적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도 16도 부근으로 태풍이 흔히 발생하는 곳입니다. 루사에 이어 한반도를 강타한 매미 역시 이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역대급으로 불리며 한반도로 향한 흰남노는 루사와 매미보다 위도상 10도나 위에서 생겨났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 비교적 고위도에서도 태풍이 발생할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들의 평균 발생 위치와 비교해봐도 흰남노가 높은 위치에서 생성됐다는 건 뚜렷해 보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수증기 증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 말은 태풍에 밥이 많아진다는, 태풍 연료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 태풍이 더 강해지는 거죠. 특히 과거보다 높아진 바닷물 온도가 태풍을 한반도까지 이르게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서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큰데 데워진 바닷물이 태풍 규모와 강도를 키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나사 위성 지도를 보면 흰남노가 북상하는 경로 주변 바닷물 온도는 평균보다 3도 정도 높습니다. 열대해역계에서부터 제주 남쪽 먼바다까지도 이렇게 29도, 30도 수온이 이렇게 유지되는 걸 보면 온난화까지도 겹친 정황인 것 같다. 태풍 흰남노가 역대급으로 강한 힘을 가진 건 기후변화 탓이라는 주장, 대체로 사실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의 규모와 강도가 커진 데는
태평양을 기준으로 동쪽보다 서쪽의 수온이 높아지는 라니냐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곳곳에 침수 차량이 속출했습니다. 네, 전손 처리 결정이 난 침수 차량의 경우는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KTX 신경주역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은 지붕까지 물이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지역에서는 차량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앞서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침수된 차량이 10,000대가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차량도 전국적으로 수천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완전히 침수된 차량의 경우 엄연한 폐차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 즉 수리비가 차량의 현재 시가를 넘는 전손 처리 결정이 내려진 차량은 30일 안에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나다가 시동이 꺼진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 조치해 정비를 받아야 중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클 경우에는 수리를 받더라도 안전을 위해 가급적 폐차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장비가 물에 잠기면서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 침수,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게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전원이 나간다든지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인한 침수 때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험개발원의 카 히스토리를 통한 이력 조회와 전문가를 동반한 차량 상태 확인, 매매 계약서 작성 때 침수 차량에 대한 전액 환불과 같은 특약사항 기재를 조언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온 국민을 긴장하게 한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핥히고 빠져나갔습니다. 네,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는 태풍 흰남노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KB에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태풍 흰남노가 영남 지방을 관통한 후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실제 흰남노가 어느 정도의 세력으로 우리나라를 지나갔는지 경로에 따라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흰남노는 그 제주의 우측, 제주도의 우측을 통과해서 거제와 통영 사이로 상륙을 했고요. 울산 앞바다를 통해서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제 동해 먼 바다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제주 옆을 지나갈 때 945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45m의 아주 매우 강한 태풍으로 지나갔고요. 당초에는 이제 육지에 상륙할 때는 950 헥토파스칼의 추속 43m 정도로 발표를 했다가 일단 955 헥토파스칼로 상륙을 했다고 기상청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울산 앞바다에서 동해상으로 나갈 때도 추속 40m 아주 강한 태풍이었는데요. 흰남노는 남해상에 진입하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을 해서 시속 한 35km 정도로 이동을 했고요. 육지에 상륙해서는 45km 시속 굉장히 빨리 이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지에 머문 시간이 2시간 20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적었는데 또 사실 이렇게 육지에 조금밖에 머물지 않는 바람에 피해가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좀 적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번 흰남노가 강풍과 비를 모두 동반하긴 했지만 그럼 바람과 비 가운데 어느 게 더 강한 태풍이었나요? 현재 이제 피해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람이 더 강하냐 피해가 컸느냐 이거 판별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바람의 경우 예상보다는 적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영 매물도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m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전에 그 매미가 기록했던 60m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비는 예상했던 정도의 강우량을 기록을 했죠. 일단 제주 산악 지방이 1000mm가 넘었고요. 이제 비 피해가 가장 많았던 포항 같은 경우도 400mm가 넘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이제 피해가 많다 보니까 비 피해가 좀 더 컸다고 보는 것인데
자, 이렇게 이제 비 피해가 컸다고 보는 것은 찬 공기 남하 속도가 상당히 빨랐어요. 그래서 다행히 태풍이 더 이상 올라오는 걸 막아버렸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태풍을 동쪽으로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바람은 좀 덜 불었는데 문제는 밑에서 오르는 굉장히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는 지역, 즉 따라서 이제 포항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지역 중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네. 바람은 예상보다 좀 약했지만 이 폭우가 쏟아진 그런 태풍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태풍 흰남노는 여러모로 아주 이례적인 태풍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특별한 건지 정리 좀 해주시죠. 원래 이 태풍이 발생하는 해역 자체가 해수 온도가 매우 뜨거운 적도 인근 그런 해상이죠.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북위 5도에서 한 15도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11호 태풍 흰남노는 특이하게도 북위 25도 이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위 25도 이상에서 발생한 태풍 중에서 처음으로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태풍입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북태평양에서 서태평양까지 북위 20도에서 30도 사이에 해수 온도가 31도의 고수온역이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고수온역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받은 흰남노는 그대로 서진을 하면서 덩치를 키웠죠. 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계속 서진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였는데 일단 저 주변 기압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서진하다 말고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가는 역전 현상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즉 북태평양 고기압과 서쪽에 있는 티베트 고기압 그리고 북쪽에서 지나가는 이 상층 제트기류의 움직임으로 이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렇다가 다시 이제 원 위치로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올라오게 되는 상당히 독특한 그런 이상 경로를 보였던 것이죠. 네. 방금 전에 태풍이 사상 최초로 북위 25도 이북에서 발생한 초특급 태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기후 변화가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도 이 해역에서 태풍이 또 발생할 걸로 보십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작년 3월 26일에 미 해양대기청과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연구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이들의 이제 공동 연구진이 논문을 갖다가 게재하는 것을 보면 미래에는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더 강력해진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네. 그렇게 봤는데요. 일단 태풍이 강력해지면서 바람도 강해지고 비도 많이 오면서 피해는 급증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네. 연구팀은 첫 번째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게 되면은 태풍의 최대 풍속이 약 5% 정도 강력해지고 강수량은 14%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두 번째로 기후위기는 미래에 더 강력한 태풍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태풍 발생 개수입니다. 개수는 줄어든다. 그러나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세 번째는 태풍이 가장 강해지는 위도가 지금의 적도 인근 해상에서 중위도 지역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태풍에 대응할 준비가 덜 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태풍이라는 피해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태풍이 강해지는 위도 북상 연구는 이전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산하 기후데이터센터의 연구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네. 이들은 최근 30년간의 분석 결과 태풍의 에너지 최강 지점이 중위도 쪽으로 북상해 올라갔다는 것을 갖다 밝혀냈는데요. 10년마다 53에서 62km씩 적도 쪽에서 극지방 방향으로 옮겨가면서 현재는 적도 부근에서 약 160km 더 북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태풍의 가장 강한 지점이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강한 태풍에 그대로 북상하면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예. 네. 자, 이번 흰남노는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다는 위력이 좀 덜했는데 앞서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다른 태풍들과 비교해서 그 위력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게 1959년의 태풍 사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태풍과 제일 흰남노와 유사한 태풍 그걸 가져왔던 게 매미인데 순간 제때 풍속 초속 60m로 이제 우리나라 태풍 역사 중에 가장 강한 바람을 기록을 했고요. 예. 약 140명의 인명피해,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던 태풍. 이게 이제 2003년 그 태풍 매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북상한 태풍 흰남노의 진로가 태풍 사라 또 매미와 상당히 유사했고요. 그리고 아주 강도도 실제로 비슷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근접했을 때의 기압치나 최대 풍속을 가지고 이제 일단 태풍의 강도를 저희들은 비교를 하는데요. 네. 제주도에 근접할 때 사라 같은 경우는 945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이 초속 43m를 기록을 했고요. 매미 같은 경우는 제주도 근접할 때 최저 기압이 950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이 초속 41m 정도였습니다. 이번 흰남노의 경우에는 945헥토파스칼에 초속 45m를 기록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가장 근접했을 때 사라가 42.7m, 매미가 38m였는데 흰남노가 42m로 태풍 사라하고 상당히 비슷했고요. 매미보다는 이제 기상청 발표를 본다면 약간 강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태풍이 항상 올 때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진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곳이 좀 더 위험하다, 위험 반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우리나라로 태풍이 접근을 할 때 태풍의 진행 방향 오른쪽 바람은 강해지고 왼쪽 바람은 약해집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다 위험 반원, 왼쪽 바람을 강한 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이유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편서풍 지역의 오른쪽 반원에서는 태풍의 바람 방향과 그러니까 태풍의 바람과 함께 태풍의 이동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태풍 바람 플러스 일반유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 바람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왼쪽 반원에서는 오히려 그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즉 태풍 자신의 바람과 일반유가 반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의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원, 왼쪽 반원을 강한 반원이라고 부르고요. 통상 위험 반원에서의 풍속이 강한 반원의 바람에 한 30에서 40% 정도 더 강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흰남노가 그 육지에 상륙한 이후에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다행히 피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하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측됐던 태풍의 그 위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흰남노의 강도가 유난히 강하게 발달한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 가장 강한 원인은 아무래도 이 태풍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해수 온도죠. 해수 온도가 실제로 상당히 높은 해수 온도일 때 태풍이 발달합니다. 자, 이번 흰남노 태풍이 발생하고 이동한 해역의 해수 온도가 31도를 넘는 고수 온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슈퍼 태풍이 발생하는 해수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해수 온도였고, 두 번째가 흰남노가 강했던 이유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12호 태풍이죠. 이것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열대저기압을 흡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더 발달을 해버렸고요. 이 열대저기압에서 더 많은 수증기를 갖다가 포함하면서 범위도 더 커지는 그런 태풍이 됐고요. 세 번째, 태풍 자체만의 비나 바람뿐만 아니라 태풍이 그 전면에 몰고 온 다량의 수증기가 태풍 영향을 받기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비를 내렸습니다. 뭐 수도권이라든가 중부 지방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과의 사이에 대기 불안정을 상당히 강화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강남 지역 같은 데는 거의 300mm 가까운 국지적인 호우를 갖다 내리기도 했고요. 네 번째로 이제 태풍 피해가 특히 많은 지역이 지형적 효과가 더해지는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 예를 들어 태풍이 강해지면 지형적 효과가 더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한라산, 이번에 1000mm 이상 내린 한라산, 혹은 지리산, 대개 우리 태풍이 올라오면 지리산 400mm에서 꼭 예보를 내지 않습니까? 남해안, 혹은 태백산맥 풍성치죠. 그러니까 이 태풍이 상륙해갖고 들어오면은 동해안 쪽은 전부 동풍이 붑니다. 그럼 바다 쪽에서 포항 쪽으로 그 지형적인 영향, 상승하는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풍 자체의 비에다가 지형적으로 만들어진 비가 더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다섯 번째로 이번 흰남노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태풍 경로 인근에는 거의 뭐 최대 10m 이상의 아주 높은 물결이 일었었죠. 태풍은 이 기압이 낮아지면 또 이 물결이 상승을 합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2003년에 그때 매미로 해일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었거든요. 또 이제 2020년에 이제 마이삭이나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보니까 좀 대비가 잘 돼 있었던 것이 실제로 해일 피해는 줄였던 하나의 효과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뭐 흰남노가 저희 예상보다는 좀 적은 세력을, 약한 세력을 갖고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얼른 복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예보센터장 반계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은 9주 연속 중간으로 비수도권은 5주 연속 높음 단계로 평가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보다 22.2% 감소해 하루 평균 8만 5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3으로 전주에 0.98보다 감소하면서 2주 연속 1 이하로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지난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67명으로 전주 대비 21.8% 감소했고 사망자 역시 51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이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 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며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 2년간 계절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국민 면역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동시 확산이 우려된다며 독감 예방접종을 포함한 대응 계획을 세워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즉 계절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어린이와 임산부, 고령자 등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어린이의 경우 2회 접종자는 오는 21일부터, 1회 접종자는 다음 달 5일부터 각각 내년 4월 말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에 걸릴 경우 합병증이나 사산,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부도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는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만 7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만 70세에서 74세는 10월 17일부터, 만 65세에서 69세는 10월 20일부터 각각 연말까지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은 같은 날 맞아도 괜찮다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확인된 국내 두 번째 원송이 도청 확진자의 접촉자 15명을 확인해 해당 지자체의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저위험으로 분류된 13명에 대해서는 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중위험으로 분류된 2명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최대 잠복기인 21일까지 능동감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접촉자 가운데 현재까지 증상 호소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청은 두 번째 환자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친 6일 새벽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시설 건물 한 동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네, ESS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안전 기준이 강화됐지만 또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현대제철의 태생지나 다름없는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 공장입니다. ESS라 불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인근 주민들의 119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건물은 강한 화염에 엿가락처럼 녹아 순식간에 붕괴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불을 완전히 끈 뒤 건물 내부에서 인명수색을 다시 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소유주는 기업은행이며 운영과 관리는 효성중공업이 맡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는 화재에 취약하고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방출되고 열폭주 현상으로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염이 최대 섭씨 1100도까지 치솟아 화재 진압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ESS에서 발생한 화재는 정부 조사 결과 배터리 이상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국 2,300여 개 ESS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전율을 제한하고 소방시설도 강화하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번에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대제철 에너지 저장 시설의 안전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마지막 송전선이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인한 화재로 끊기면서 핵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점령지의 자국령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계획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4개 송전선 중
살아있던 마지막 한 개의 송전선이 지난주 금요일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 송전선이 화재 진압을 위해 고의로 끊겼으나 손상되지는 않았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제공한 정보를 인용해 말했습니다. IAEA는 자포리자 원전의 우크라이나 직원들이 IAEA 전문가들에게 자신들이 송전선을 수리할 계획이지만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6개 원자로를 갖춘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의 침공 이전까지 우크라이나 전력의 약 20%를 공급했습니다. 올해 3월 러시아군이 장악한 자포리자 원전과 주변에서는 지난달부터 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도 자포리자 원전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발전소와 외부를 연결하던 4개 송전선 중 마지막 1개가 훼손되면서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 전력망에서 분리됐다가 하루 만에 다시 연결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의 도발로 두 번째 핵재앙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Тим більше, що сьогодні через черговий російський провокативний обстріл була пошкоджена остання лінія енергопередачі, яка з'єднувала станцію з енергосистемою України. Знову, це вже вдруге, через російську провокацію Запорізька станція опинилась за крок від радіаційної катастрофи.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점령지의 자국령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계획을 일시 중단한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주 행정부 부수반은 현지 시간 5일 현지 TV에 출연해 우리는 투표를 준비했고 조만간 투표를 시행하길 원한다면서도 현재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당장은 이를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러시아 측 현지 행정부는 오는 11일 러시아의 정기 지방투표 일정에 맞춰 남부 자포리자주와 동부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와 함께 헤르손주에서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말부터 우크라이나가 헤르손과 자포리자 수복을 선언하고 이들 지역 러시아군의 후방 보급로와 탄약고를 집중 포격하면서 러시아군이 일부 병력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몸 건강이 매우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죠.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이 마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항담 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음 건강, 현대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몸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을 건강하게 챙기기가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마음의 건강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네, 우리가 몸 건강이나 신체 질병에 대한 솔루션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여서 반가운 마음도 드는데요.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나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혼자 있게 되거나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혼자가 편하다는 사람도 있는 등 혼자 있는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우선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내가 주로 느끼는 불편한 정서를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양하게 느껴지는 불편한 정서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외로움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의외로 우리가 외로움이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로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외로움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외로움은 걱정, 무력감, 분노보다 낮은 행복감과 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기에 더 잘 돌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외로움은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요즘 많이 호소하는 수면 장애나 네. 각종 중독, 심할 경우 자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방치할 경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 건강을 잘 챙기려면 외로움부터 잘 다스려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만약 혼자서도 외롭지 않으면 이건 괜찮은 걸까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혼자서 외롭기도 하지만 또 함께여서 외롭기도 하다. 실제로 혼족이 자발적으로 고독을 선택한 사람들인데요. 혼자 있는 사람만 외로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연애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외로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더 큰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혼자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관계가 없이 물리적으로만 함께 있는 경우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으로 나는 사회적 고립감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몇 분마다 확인한다에 해당한다면 고립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보다는 외로움을 순간적으로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좀비가 되는 스마트폰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혼자서도 외롭지 않다고 느끼는 나의 감정이 회피로 인한 결과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검이 내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느껴지는 외로움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회적 고립감을 건강하게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사회적 고립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현재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계 맺기를 시도해 보는 것이 사회적 고립감에 건강하게 직면하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심리학에서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관계를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편안하게 다가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흔히 친화력이 좋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할 때도 수줍어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기질적인 측면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입니다. 한번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관계에서 타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뢰감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유리합니다.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 안정적인 관계가 꼭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요? 꼭 사람에게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유튜버와 구독자 간의 소통 혹은 연예인과 팬과의 소통도 긍정 정서를 유발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의 관계도 반려인의 우울감을 낮추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반려동물은 인간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깊이 있는 정서적 소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회적 지지가 있는가입니다. 나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나 대상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의미도 나의 외로움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기에 나에게는 여전히 사회적 지지라는 자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대면 혹은 비대면, 심지어 반려동물과의 관계도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인간관계에서 이 사회적 지지를 그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기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내가 위로받고 싶은 속마음을 꺼내도 될 것 같은 사람,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실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처음 본 사람이나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에게 섣불리 털어놓는 등의 위험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나의 속마음
속마음을 꺼낸다 할지라도 위로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그 위로의 대상을 찾기 위해 꾸준히 시도하고 실험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어느 정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과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솔직하게 소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사회적 지지 자원이 되려면 나와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야 하는데요. 나의 니즈도 솔직하게 꺼내면서 상대방의 니즈도 파악을 해보면서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가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함이나 갈등도 해결해보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니즈가 충돌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데요. 서로가 같을 수 없지만 다름을 조금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 다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소통해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뭐 관계에서 소통 자체가 처음부터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대인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뭐 대인 관계를 회피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 훈련이나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처음부터 갈등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마음 관리 방법으로 글쓰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글쓰기는 혼자 할 수 있고 그 핵심이 중요한데요. 솔직하게 자신의 갈등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글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글로 풀어내는 작업은 내가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불편했던 지점을 확인하고 실제 그 관계에서 나의 불편감을 표현해보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사람이랑 밥을 먹었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냥 내가 예민했나?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사를 들었을 때 불편했구나. 그 부분이 무례하게 느껴졌구나. 가능하면 그 대사는 다음부터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내가 글쓰기를 통해 내 마음을 돌아보고 관계 갈등까지 내가 다뤄보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조금은 무관심해질 때가 있는데요. 나의 외로움을 좀 들여다보고 풀어내는 행동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이혜진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태풍 흰남노로 발생한 방송통신 피해를 절반 이상 복구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6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장애가 발생한 유무선 통신과 유료방송 회선 14만 1,570건 가운데 58%인 8만 1,988건이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유선통신은 장애가 빚어진 회선 가운데 61%가, 무선통신은 37%가 다시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유료 방송은 장애 발생 회선 가운데 57%가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난 10년간 배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병을 제대로 관리하는 건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2020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605만 명으로 2010년에 312만 명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1.9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앞서서 2050년에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환자 수를 30년이나 빨리 넘어선 거라며 예상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당뇨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는 9.7%에 그쳤다며 당뇨병 대란을 막기 위해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다 표면의 따뜻한 물이 수백 미터 두께에 달하는 남극 얼음의 하부를 녹이는 과정이 세계 최초로 규명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무인 수중 글라이더가 관측한 자료를 토대로 남극 해안에서 발생하는 직경 10km의 소용돌이가 바다 표면의 따뜻한 물을 거대한 빙붕 하부로 보내 얼음을 녹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소용돌이는 여름철 남반구에서 바다 방향으로 부는 바람과 연안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용돌이로 인해 얼음이 녹아서 나오는 차가운 물이 바다 위로 올라가고 바다 표면의 따뜻한 물이 바다 아래로 들어가 얼음을 녹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UST가 배터리와 바이오 센서, 우주기술 등 미래 산업 전문가 57명을 2022학년도 후기 신임교원으로 임용했습니다.
신규 임용된 교수는 김홍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장, 김동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 김지헌 한국천문연구원 박사 등 25개 국가연구소 소속의 대형과제 책임자와 특수분야 연구자 등 57명입니다. 이로써 UST 전임교원은 모두 1,163명으로 늘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며 쾌청한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 뒤라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어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속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